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제2의 월급 이러거나 월배당 같은 말 요즘 부쩍 많이 들리지 않으세요? 네, 정말 뜨거운 주제죠. 연 10%는 그냥 기본이고 심지어 100%가 넘는 배당금을 준다는 커버드콜 ETF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한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파헤쳐볼 자료는 무려 30년 경력의 국제 금융 전문가가 작성한 바로 이 커버드콜 ETF의 속사를 낱낱이 들여다본 보고서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 높은 분배율, 이 달콤한 숫자 뒤에 어떤 구조적인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맞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어쩌면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이요? 바로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일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까지 포함한 총수익, 즉 토탈 리턴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특히 이제 막 자산을 불려나가야 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을 제시해 줄 겁니다. 이 보고서가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져요. 바로 고배당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돈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을 가장 먼저 생각하죠. 근데 보고서는 자산을 쌓아가는 단계에서 이 배당률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복리의 마법이 깨져버린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배당 쫓다 원금 잃는다는 격언도 딱 인용하고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커버드콜 전략의 본질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네. 미래의 주가가 더 오를 게 얻을 수 있는 큰 수익을 미리 포기하는 대신 그 대가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거든요. 보고서는 어런 버핏 같은 투자의 대가들이 왜 배당을 선호하지 않았는지를 인용해요. 아,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어요.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바로 나눠주는 것보다 그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해서 기업 가치 자체를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훨씬 큰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은 그 성장의 결과물이지 투자의 목표가 될 순 없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이걸 단순히 투자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태도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더라고요. 맞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을 분석하죠. 이 보고서를 보면 커버드콜 ETF에 끌리는 마음속에는 어쩌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조급함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투자는 사실 지루함을 견디는 과정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당장의 현금 흐름을 위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상품의 구조를 한번 뜯어보죠. 네, 이 커버드콜 ETF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계속 진화해 왔다는 점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세대별로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별로 구조도 위험도 완전히 다르고요. 먼저 1세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QILD, XYLD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인데 가장 단순하고 좀 기계적인 방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시장 지수를 그대로 사들인 다음에 네. 보유한 주식 100% 전부에 대해서 콜옵션을 파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콜옵션이 핵심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1세대의 특징은 그 정해진 가격을 현재 주가와 똑같은 가격, 전문 용어로 등가격, ATM, 앳더머니로 설정해서 판다는 거예요. 현재 주가랑 똑같은 가격으로요? 네. 이렇게 팔면 옵션 가격, 즉 프리미엄을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연 10, 12%라는 아주 높은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고요. 와, 프리미엄을 최대로 받는다니 솔깃한데요.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어떤 건가요? 주가가 딱 1%만 올라도 그 오르는 수익은 전부 포기해야 해요. 전부요? 네. 옵션을 사간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해서 싼 값의 주식을 가져가 버리니까요. 결국 주가가 내릴 땐 거의 그대로 같이 얻어맞고 오를 땐 그 상승 흐름에 전혀 올라타지 못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와,
보고서에서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했는데 바로 녹아내리는 얼음, 멜팅 아이스 큐브 구조라고 해요. 녹아내리는 얼음이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하향한다는 뜻이죠. 녹아내리는 얼음이라니? 정말 무서운 비유네요. 가만히 놔둬도 원금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등장한 게 2세대인 JEPI, JEPQ 같은 상품들이군요.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네, 1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성장과 배당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게 2세대예요. 가장 큰 차이는 100% 기계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가 직접 나서서 아, 사람이 개입하는군요. 네, 포트폴리오의 약 80%는 변동성이 낮은 우량주 위주로 담아서 자체적인 성장을 추구해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20%만 가지고 옵션 전력을 쓰는데 이때 ELN, 즉 주가 연계 노트라는 파생 상품을 활용합니다. 아, EL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좀 생소하네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LN은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2세대 ETF는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정교하게 옵션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뭔가요? 옵션을 팔 때 1세대처럼 현재 주가와 똑같은 가격이 아니라 현재보다 2-3% 정도 더 높은 가격, 즉 외가격, OTM으로 판다는 겁니다. 아하, 가격의 상한선을 조금 높여놓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도 그 상승분을 따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덕분에 시장이 상승할 때 완전히 소외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성과를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그 대가로 받는 프리미엄은 줄어들어서 분배율은 연 7-8%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네. 녹아내리는 얼음 구조는 피하면서 안정적인 배당과 약간의 성장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공격적인 3세대가 등장했어요. ISPY나 TSLY 같은 것들인데 이건 초고수익을 무기로 내세운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 100%. 아니, 이 숫자를 보면 이거 사기 아니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이론적으로라도 가능한 건가요? 그 반응이 정상입니다. 3세대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전력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ISPY처럼 만기가 딱 하루짜리인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루짜리 옵션이요? 네, 매일매일 옵션 계약을 새로 맺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시장 상승에 더 민첩하게 따라붙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하루 만에 모든 게 결정되는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되죠. 다른 하나는 일드맥스 시리즈처럼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변동성이라면 둘째가라며 서러울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아, 변동성 그 자체를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면 옵션 프리미엄도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연 30%는 물론이고 10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분배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걸 명백한 양날의 검이라고 경고해요. 기초자산 주가가 한번 크게 꺾이면 원금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1세대는 성장을 아예 포기하고 2세대는 절충안을 찾고 3세대는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라는 건데 말만 들어서는 아직 감이 잘 안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실제 데이터로 성적표를 비교한 결과가 있죠. 특히 지난 몇 년간 시장이 꽤 좋았을 때 이 친구들 성적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면 진실이 훨씬 명확해지죠. 보고서의 핵심은 배당금을 받아서 모두 재투자했을 때의 총수익률을 비교하는 건데요. 결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보고서가 분석한 기간인 2020년부터 2025년까지 S&P 500 지수, SPY가 약 83%에서 100% 사이의 총수익률을 기록하는 동안에요. 네. 2세대 대표 주자인 JEPI는 고작 34에서 40% 수준에 머물렀어요. 절반도 안 되네요. 네, 시장 수익의 절반도 채 따라가지 못한 거죠. 기술주 중심의 QQQ와 1세대 QYLD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처참하게 벌어집니다. 그건 또 어떤데요? 5년간 QQQ가 150%에 가까운 수익을 낼 동안 QYLD는 받은 배당금을 전부 재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수익률이 43%에 그쳤어요. 와. 심지어 주가 자체만 보면 마이너스 1.57%로 오히려 원금이 깎였습니다. 와, 배당금을 꼬박꼬박 받았는데도 원금이 깎였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결국 높은 배당금은 공짜가 아니라 내 원금의 성장 잠재력을 헐어서 지급하는 것이라는 보고서의 문장이 데이터로 그냥 증명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그 수학적인 원리를 보고서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경로 의존성이요? 네. 예를 들어 시장이 10% 하락했다가 다시 11%가 올라서 결국 원점을 회복하는 V자 반등이 왔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하락할 때는 커버드콜 ETF도 옵션 프리미엄 받은 만큼 아주 약간 덜 빠질 뿐 거의 그대로 같이 빠집니다. 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가가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그 낮아진 가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콜옵션을 팔게 되잖아요. 아, 그런데 그 직후에 시장이 예상과 달리 막 급반등을 해버리면 이미 낮게 설정된 가격의 천장에 부딪혀서 그 상승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시장의 출렁임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자산 가치가 계단식으로 줄줄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해했어요. 내려갈 땐 같이 내려가는데 올라갈 땐 혼자 남겨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군요. 정말 구조적인 한계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커버드콜 ETF를 홍보할 때 가장 많이 내세우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하락장에서의 방어력 아니었나요? 이것도 그냥 신화에 불과했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고서는 그 신화 역시 데이터로 검증해요. 가장 좋은 시험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폭락장이었죠. 결과가 어땠나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당시에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약 32% 폭락했는데 커버드콜 전략 지수는 29% 하락했어요. 고작 3%포인트 덜 빠진 거네요. 네, 이걸 방어력이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수준이죠. 진짜 문제는 회복기였습니다. 회복기요? 2020년 8월 시장 지수가 V자 반등으로 전고점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 커버드콜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13%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와... 보고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폭락은 온몸으로 얻어맞고 회복의 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한 셈이죠.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총정리해봐도 커버드콜 전략은 시장 하락분의 84%를 반영하면서 상승분은 고작 65%밖에 반영하지 못했어요. 이야... 위험 수익 관점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거래라는 게 이 보고서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이야, 정말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네요. 구조부터 성과까지 다 살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아직 중요한 게 남았죠. 특히 저희 같은 한국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에게는 이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세금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ETF에 투자하는 한국 거주자에게는 세금이 실질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세금이 적용되는데요.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붙고 나중에 ETF를 팔아서 남긴 차액에는 양도소득세 22%가 붙습니다. 세율만 보면 배당소득세가 더 낮은 거 아닌가요? 그럼 배당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배당이나 이자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 최고 49.5%로 과세가 돼요. 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바로 그거죠. 반면에 양도차액은 1년에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22% 단일세율로 분리대요 과세가 끝납니다. 아하, 그렇다면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에게는 배당을 많이 주는 커버드콜 ETS의 구조가 세금 측면에서 오히려 엄청나게 불리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보고서는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커버드콜 ETF에 투자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해요. 따라서 아직 자산을 한창 불려나가야 하는 시기에는 배당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커버드콜 ETF 비중은 줄이고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이연되다가 나중에 팔 때 22%로 깔끔하게 끝나는 SPY나 QQQ 같은 지수 추종 ETF 비중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절세 전략이라는 겁니다. 세금 문제에서 또 하나 짚어볼 게 있다고 들었어요. 자본 반환, ROC라는 개념인데 이건 또 뭔가요? ROC는 리턴 오브 캐피털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원금 돌려주기예요. 원금이요? 네, 기업이 이익을 내서 주는 배당이 아니라 투자자가 낸 원금을 쪼개서 돌려주는 거죠. 특히 1세대인 QILD처럼 원금이 계속 깎이는 상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걸 배당이 아닌 원금 회수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오, 그럼 세금을 안 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일단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면 그걸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즉, 최악의 경우 한국 투자자는 내 원금을 돌려받으면서 거기에 세금까지 내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덤벼들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겠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청취자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명확한 로드맵이 있다고요? 네, 당신의 현재 생애 주기에 따라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먼저 2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한창 자산을 불려나가야 하는 자산 증식기에 계신 분들, 이 시기에는 커버드 콜 ETF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편입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예 하지 말라고요? 네, 지금 필요한 건 매달 세금 내야 하는 현금이 아니라 세금 없이 불어나는 자산 그 자체니까요. S&PY나 QQQ 같은 시장지수 추종 ETF 위주로 총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좀 다르겠죠? 물론입니다. 50대 중반 이후에 은퇴 준비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해지죠. 그렇죠. 이분들의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최대 40%까지 커버드 콜 ETF를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꽤 높은 비중이네요. 네,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는 용도로 JPI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2세대 상품을 활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도 포트폴리오의 핵심, 즉 60% 이상은 여전히 S&PY 같은 성장 자산이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세대 상품은 그냥 복권 사는 마음으로 전체 자산의 5% 이내로만 접근하라고 조언하고요. 결국 보고서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30년차 금융 멘토의 조언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말라. 그저 눈앞에 보이는 높은 배당률이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작동 원리와 구도적 한계를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현재의 달콤한 현금과 미래의 더 큰 성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청취자분의 삶 전체로 한번 확장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삶 전체로요? 네.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커리어나 인생에서 단기적인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얻기 위해 혹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